저는 57살 박태수라고 합니다. 중소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침 6시면 일어나서 현장으로 나가고 저녁 8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손에는 늘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고 안전모 자국이 이마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 직업에 관한 게 아니에요. 5년 전 제가 재혼하면서 얻게 된 딸을 빼앗길 뻔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법을 들먹이며 제 딸을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말이죠. 여러분은 자식을 빼앗긴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시나요? 제 배로 낳은 자식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계집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한테 한서영이는 친딸이나 다름없습니다. 5년 동안 한 지붕 아래서 살면서 그 애가 밥 먹는 것도 챙기고 학교 다니는 것도 지켜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제 딸을 데려가겠다고 나섰을 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 첫 번째 아내는 제가 4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도 없이 둘이서만 살았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 가고 밤늦게 돌아와서 혼자 소주 한잔하고 자는 게 전부였죠. 친구들이 재혼이라도 해라 그러는데 마음이 안 내키더군요. 한 번 마음 준 사람한테 평생을 사는 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52살 되던 해에 지금 아내인 김혜진 씨를 만났어요. 혜진 씨는 제가 자주 가던 국밥집 주인이었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린 사람인데 참 부지런하고 싹싹하더라고요. 새벽 5시부터 국밥집 문을 열어서 저녁 9시까지 일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참 악착같이 사네 싶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혜진 씨도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도박 빚을 지고 8년 전에 가출했다더군요. 혜진 씨한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한서영이라는 23대 애였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대학교 2학년이었죠. 명문대 법학과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는 해결하고 엄마가 국밥집에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혜진 씨가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는 이유가 다 딸 때문이었던 거죠. 처음에 혜진 씨한테 재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혜진 씨는 딸 생각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서영이가 아빠한테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서 남자를 잘 안 믿는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애를 친딸처럼 대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저는 서영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영이는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 한마디 없이 학교 가고 저녁에 집에 와도 제 얼굴 한번 안 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밥상에 같이 앉아도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혜진 씨가 미안해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경계하나 싶었죠. 그래도 저는 서영이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영이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해달라고 혜진 씨한테 부탁도 하고 서영이 생일에는 케이크도 사다 놨어요. 하지만 서영이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받아 먹기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사다 놓은 케이크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혜진 씨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참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서영이는 여전히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죠. 아침에 현장 나갈 준비를 하면 서영이는 이미 학교에 가고 없었고 저녁에 퇴근하면 서영이는 방문을 잠그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영이는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런 서영이를 보면서 저 애가 언제쯤 제게 마음을 열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서영이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벌써 불을 끄고 잠들 시간인데 이상하다 싶었죠. 귀를 기울이니까 서영이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들어가서 괜찮냐고 물어볼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결국 저는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영이가 제 위로 같은 건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혜진 씨한테 물어보니까 서영이가 장학금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성적은 좋은데 다른 애가 더 형편이 어려워서 그쪽으로 갔다나 뭐라나. 그래서 이번 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혜진 씨는 국밥집 일을 더 늘려서라도 등록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야간 현장 일을 더 뛰면 된다고 했죠. 사실 저는 그때부터 몰래 야간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 본 현장 일을 마치고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다른 공사장에서 막 노동을 했어요. 잠은 3시간 정도밖에 못 잤지만 서영이 등록금 생각하면 참을만 했습니다. 혜진 씨도 모르게 한 일이었어요. 혜진 씨가 알면 말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2달 정도 야간 일을 하니까 서영이 등록금이 마련됐습니다. 저는 혜진 씨한테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등록금을 냈어요. 혜진 씨는 고맙다고 하면서 울었지만 서영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서영이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서영이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가끔 제 얼굴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현장 나가려고 현관에 서 있는데 서영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다녀오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영이가 제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서영이는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였는데 서영이는 대형 로펌에 인턴 지원을 했다고 하더군요. 법학과 학생들한테는 로펌 인턴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혜진 씨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영이는 합격했어요. 100명 넘게 지원한 데서 5명을 뽑는데 서영이가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혜진 씨는 그날 밤 국밥집 문을 일찍 닫고 집에 와서 서영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만들었어요. 갈비찜에 잡채에 전까지 부쳤죠. 저도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날 저녁은 우리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은 첫날이었어요. 서영이도 처음으로 밥상 앞에서 웃는 얼굴을 보여줬죠. 혜진 씨가 서영이한테 축하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니까 저도 덩달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서영이한테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서영아, 정말 축하한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서영이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제 말을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혜진 씨가 옆에서 서영아 아빠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려야지. 그러니까 서영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혜진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서영이가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이 등록금 보태 주지 않았으면 서영이는 학교도 못 다녔을 거예요. 저는 혜진 씨한테 무슨 소리냐고 했죠. 서영이는 혜진 씨 딸이니까 제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계속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영이도 이제는 당신을 아빠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영이는 로펌 인턴을 시작하면서 더 바빠졌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가끔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혜진 씨는 서영이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서영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영이가 집에 남자를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강민준이라는 30살쯤 된 남자였는데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서영이보다 7살이나 많았죠.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옷차림부터 남달랐어요. 명품 시계에 명품 구두를 신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우리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저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반갑네 그랬죠. 혜진 씨가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괜찮다면서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참 아늑하네요. 그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늑하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좁다는 뜻으로 들렸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남자친구니까 잘 대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혜진 씨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부엌에 가서 과일이며 과자며 갖다 내왔습니다. 민준 씨는 서영이 옆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펌에서 서영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칭찬도 하고 앞으로 정식 변호사가 되면 함께 일하고 싶다는 말도 했죠. 혜진 씨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우리 서영이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감독 일을 하고 있네. 민준 씨는 아 그러세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표정이 묘했어요. 뭐랄까, 약간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금방 웃으면서 힘든 일 하시네요. 수고 많으시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날 민준 씨가 돌아간 뒤에 혜진 씨는 좋은 사람 같다고 했어요. 서영이도 표정이 밝아 보인다면서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영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준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그 후로 민준 씨는 자주 우리 집에 왔어요. 올 때마다 비싼 선물을 들고 왔죠. 혜진 씨한테는 명품 화장품을 사다 주고 저한테는 고급 양주를 줬습니다. 저는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민준 씨가 워낙 정중하게 권하는 바람에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혜진 씨는 민준 씨가 참 예의 바르다고 했지만 저는 그 예의가 왠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또 왔는데 이번에는 서영이한테 반지를 선물했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비싼 반지였죠. 서영이는 너무 비싸다면서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민준 씨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곧 약혼할 건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혜진 씨는 깜짝 놀라서 약혼이요 하고 물었고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서영이가 아직 대학생인데 벌써 약혼을 한다니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서영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민준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죠. 민준 씨가 서영이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민준 씨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저희 부모님 댁에 식사 초대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양가 상견례를 하고 싶어서요. 혜진 씨는 물론이죠 하면서 흔쾌히 승낙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 예감이 맞아떨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혜진 씨는 며칠 전부터 옷 걱정을 했어요. 국밥집이라면서 입던 옷들 뿐이라 변변한 게 없다면서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사야 한다고 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에서 입던 작업복 아니면 오래된 와이셔츠밖에 없었어요. 결국 우리 부부는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는데 가격표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양복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혜진 씨는 그래도 사야 한다면서 카드를 꺼냈어요. 서영이 약혼인데 초라하게 보일 수는 없다면서요. 저는 혜진 씨를 말렸습니다. 이런데 돈 쓸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답게 가면 돼. 하지만 혜진 씨는 고개를 저었죠. 여보, 이번 한 번만 해요. 서영이 평생 한 번 있는 일인데요. 결국 우리는 비싼 옷을 사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새 양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낯설더라고요.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비싼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혜진 씨도 새 옷을 입고 나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서영이는 연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어요.
머리도 곱게 넘겼죠. 우리 세 식구는 그렇게 차를 타고 민준 씨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 집은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저는 긴장이 되더라고요. 혜진 씨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영이만 태연한 표정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민준 씨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민준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오세요, 아버님, 어머님. 민준 씨는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거실이 우리 집 전체만큼 넓었거든요. 천장도 높고 창문도 커서 햇빛이 가득 들어왔죠.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구들도 하나같이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순간 우리가 여기 와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민준 씨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는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계셨죠.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옷감이 비단인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머리는 곱게 쪽을 쥐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어요. 두 분 다 우리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민준 아버지 강태영입니다. 민준 씨 아버지가 악수를 청하셨어요. 저는 얼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태수입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태영 씨는 제 손을 잡으면서 손이 참 거칠으시네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현장 일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강태영 씨는 그렇군요 하면서 손을 놓았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는 이윤희 씨라고 하셨어요. 혜진 씨한테 반갑다고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죠. 우리는 소파에 앉았고 민준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윤희 씨는 서영이를 보면서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예쁘다고 하셨어요. 서영이는 수줍게 웃으면서 과찬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강태영 씨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준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서영 양이 로펌에서 아주 열심히 일한다면서요. 저희도 서영 양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기쁩니다. 예진 씨가 저희 서영이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죠. 저도 고맙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강태영 씨의 다음 말이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영 양 아버지분은 안 계신가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예진 씨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서영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친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지금 계신 분이 제 아버지세요. 강태영 씨는 그렇군요 하면서 절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이윤희 씨도 저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죠. 그럼 서영 씨와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신가요? 양부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어머니, 재혼 상대방이신가요? 저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법적으로는 그냥 혜진 씨 남편일 뿐이었으니까요. 혜진 씨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서영이한테는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세요. 이 사람이 서영이 대학 등록금도 다 대줬고 지금까지 뒷바라지 다 했어요. 이윤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은 여전히 미심쩍어 보였습니다. 강태영 씨도 뭔가 더 물어보려다가 참는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식당으로 이동했는데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한정식집에서나 볼 법한 고급 음식들이었죠. 전복에 랍스터에 한우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혜진 씨가 하는 대로 따라했죠. 식사 중에 강태영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했죠. 어느 회사에 다니십니까? 저는 중소건설회사 이름을 댔어요. 강태영 씨는 거기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현장 감독이시면 힘드시겠어요. 날씨 안 좋을 때는 특히요. 저는 괜찮습니다. 익숙해져서요 하고 대답했죠. 강태영 씨는 그렇군요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영 씨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장학금으로 해결했나요? 혜진 씨가 아니요. 저희가 다 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이윤희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법대 등록금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혜진 씨는 국밥집 하면서 모은 돈이랑 남편 월급 합쳐서 냈다고 했어요. 저도 야간 일도 좀 더 했습니다. 하고 덧붙였죠. 강태영 씨와 이윤희 씨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우리를 평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불편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서영이를 위해서였죠.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거실로 이동했어요. 민준 씨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강태영 씨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도 두 사람 결혼을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조건이라니 무슨 조건일까 싶었죠. 강태영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저희 집안은 3대째 변호사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도 변호사셨고, 저도 변호사고 민준이도 변호사죠. 그래서 저희는 며느리도 법조인이길 바랐는데, 마침 서영 양이 법대생이라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혜진 씨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이윤희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서영 씨 집안 배경이 조금 걱정됩니다.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윤희 씨는 계속 말을 이었죠. 저희 집안은 대대로 법조계 명문가였고 주변 분들도 다 그런 집안 분들이세요. 결혼식에 오시는 하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태영 씨가 말했습니다. 서영 씨 친아버지를 찾아서 혼주석에 앉혀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혜진 씨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서영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화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서영이를 위해서였죠. 혜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영이 친아버지는 8년 전에 집을 나간 사람이에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을 생각도 없어요. 이윤희 씨는 그래도 찾아보시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결혼식에 친아버지가 있어야 체면이 선다면서요. 강태영 씨가 덧붙였어요. 저희가 사람을 동원해서 찾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요. 그리고 찾으면 적당히 사례를 해서 결혼식에 참석하시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서영이를 버리고 간 사람을 왜 찾아야 합니까? 이윤희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기분 나쁘시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 결혼식에 계부가 혼주석에 앉는 건 보기 좋지 않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혜진 씨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서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부모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영이 아버님은 5년 동안 서영이를 키우신 분이에요. 강태영 씨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민준아,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우리 집안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니? 결혼식에 오시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인데 혼주가 건설 현장 감독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건설 현장 감독이 뭐가 어때서요? 저도 떳떳하게 일해서 돈 버는 사람입니다. 이윤희 씨가 진정하라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박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희 집안 격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혜진 씨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강태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5시대 혼주석이 아니라 일반 하객석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줄의 멘트에도 신부 아버지는 친아버지로 소개되는 게 좋겠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서영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민준 오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준 씨는 미안하다면서 서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부모님 설득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강태영 씨는 단호했어요. 민준아,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야. 우리 집안 원칙이야. 이윤희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결혼 후에 서영 씨는 민준이 성을 따르는 게 좋겠어요.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혜진 씨가 소리쳤어요. 그건 안 됩니다. 서영이는 한서영이에요. 왜 성까지 바꿔야 해요? 강태영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 전통입니다. 대대로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서영아, 우리 가자.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 혜진 씨도 일어났고 서영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민준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강태영 씨가 뒤에서 말했어요. 박 선생님, 화내실 일이 아닙니다. 저희도 서영 씨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예요.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는 건데 협조를 좀 해주셔야죠. 저는 그 말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협조요? 제가 왜 협조를 해야 합니까? 서영이는 제 딸입니다. 5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이윤희 씨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5년이요. 서영 씨를 18년 키운 친아버지도 있는데요. 그분이 진짜 아버지 아닙니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혜진 씨가 제 팔을 잡으면서 여보, 그냥 가요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혜진 씨는 울고 있었고 서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탔을 때 서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셨네요. 저는 서영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른 게 그날이 처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혜진 씨는 창밖을 보면서 눈물을 닦고 있었죠. 서영이는 뒷좌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서영이한테 말했어요. 서영아, 너는 그 집안이랑 결혼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랑 살면 평생 고생한다. 서영이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혜진 씨는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쳐다봤어요. 5년 동안 서영이를 키우면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건설 현장 감독이라는 제 직업이 그렇게 부끄러운 건가? 계부라는 이유로 혼주석에도 못 앉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혜진 씨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때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서영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죠. 저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상처받으셨어. 아빠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지 몰라. 서영이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민준 씨가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서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우리 아빠 없이는 결혼 못해. 아빠가 혼주석에 못 앉으면 나도 결혼 안 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영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혜진 씨한테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서영이 지켜야 해. 혜진 씨가 물었죠. 어떡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현장에 나갔어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어제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현장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동료가 말을 걸었어요. 태수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계속 물었죠. 저는 결국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동료는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망할 놈의 세상.
돈 많은 놈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나 봐. 태수야, 너 그냥 딸 데리고 그 집안이랑 인연 끊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어. 서영이가 그 사람을 좋아하거든.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계부라고 무시하는 집안인데 결혼하면 서영이한테도 잘해주겠어. 나 같으면 절대 안 보내.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서영이가 행복하다면 제 감정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서영이가 과연 그 집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서영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방에 있을 시간인데 말입니다. 저는 서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서영아, 밥 먹었니? 서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 민준 오빠랑 헤어질까 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니? 서영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오빠, 부모님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집안 며느리가 돼요? 저는 서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아, 내가 민준 씨를 사랑한다면 헤어지지 마. 아빠는 괜찮아. 서영이가 물었어요. 정말요? 아빠, 마음 안 아프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프지. 솔직히 말하면 어제 정말 화났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게 아빠 바람이야. 서영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서영이를 안아줬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안아주는 거였죠. 그날 밤 서영이는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민준 씨를 어떻게 만났는지, 처음 데이트는 어땠는지, 로펌에서 같이 일하면서 얼마나 의지가 됐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영이가 정말 민준 씨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민준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 씨, 나 서영이의 아버지 박태수입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시간 되십니까?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습니다 했어요. 우리는 로펌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커피숍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민준 씨가 왔어요. 정장을 빼입하게 차려입고 왔는데 역시 저랑은 다른 세계 사람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앞에 앉으면서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고 말했어요. 어제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준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서영이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원해서 만나는 겁니까? 민준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사랑합니다. 서영이를 정말 사랑해요. 처음 로펌에서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왜 부모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서영이한테 친아버지 찾으라고 왜 가만히 있습니까? 민준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저희 집안이 워낙 엄격해서요. 부모님 말씀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서영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부라고 무시하는 집안에 서영이를 보낼 수는 없어요. 민준 씨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체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조계에서 우리 집안 위치가 어떤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쌓아온 명성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요. 그 명성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서영이보다 중요합니까?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요. 대학도 못 나왔고 가진 것도 없어요. 하지만 서영이한테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5년 동안 밤낮으로 일하면서 서영이 등록금 댔어요.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존경스러운 일이죠. 저는 민준 씨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민준 씨 부모님을 설득해 주십시오. 제가 혼주석에 앉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되면 저는 이 결혼을 반대할 겁니다. 민준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부모님을 설득해 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준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네 하고 대답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이 서영이 친아버지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거 진짜 하실 생각입니까?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이미 사람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정말 서영이 친아버지를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안 됩니다. 서영이 친아버지는 도박꾼이에요. 빚쟁이한테 쫓겨서 도망간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왜 찾습니까? 민준 씨는 저도 반대했습니다만 부모님이 고집을 꺾지 않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커피잔이 덜컹 소리를 냈죠. 민준 씨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하겠습니다. 서영이 친아버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나타나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민준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도 일어났죠. 저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민준 씨, 서영이를 사랑한다면 제대로 지켜주십시오. 부모님 눈치 보지 말고 서영이 편에 서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커피숍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준 씨가 과연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부모님 뜻대로 할까? 그리고 정말 서영이 친아버지를 찾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불안했어요. 저는 절대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혜진 씨가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었고 서영이는 학교에 간 상태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영이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가난하다는 이유로, 계부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어요. 제가 젊었을 때 꿈이 뭐였는지. 저는 사실 대학을 다녔습니다. 건축과를 나왔어요. 설계를 전공했죠. 졸업하고 건축 설계 사무소에 취직했는데 IMF가 터졌어요. 회사가 망했고 저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아내를 만나 결혼했는데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직이었어요. 막노동을 했죠. 그러다가 실력을 인정받아서 현장 감독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설계는 포기했어요. 현장 일이 바빠서 설계를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설계에 대한 꿈은 마음 한구석에 묻어뒀죠. 그런데 서영이를 키우면서 가끔 그 꿈을 꺼내보곤 했어요. 서영이가 공부하는 걸 보면서 저도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 설계를 다시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서영이 등록금을 벌어야 했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제가 예전에 그렸던 설계 도면들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저는 그 도면들을 넘기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제 꿈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영이를 위해서라도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준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죠.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신다면서요. 서영이 친아버지를 찾는 일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민준 씨를 탓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서영이가 울고 있었어요. 혜진 씨가 옆에서 달래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혜진 씨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서영이 친아버지 찾았다면서요.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벌써 찾았다니.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서영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아빠, 저 어떡해요? 친아버지가 나타나면 어떡하죠? 저는 그 사람 보기 싫어요. 저를 버리고 간 사람인데요. 저는 서영이를 안아주면서 괜찮다, 아빠가 지켜줄게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민준 씨 어머니한테서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박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서영 씨 친아버지를 찾았어요. 이윤희 씨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이윤희 씨가 대답했죠. 부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연락해서 서울로 모셔올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이윤희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법적으로 친아버지인 분인데 왜 못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서영 씨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서영이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고 강하게 말했죠. 이윤희 씨는 그건 서영 씨가 판단할 문제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현장 사무실에 있던 동료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태수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동료가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수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진정해. 내가 이러면 안 돼. 저는 동료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서영이 친아버지를 찾았다는 것. 그 사람이 곧 서울로 온다는 것. 결혼식 혼주로 앉히려고 한다는 것. 동료는 듣고 나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개 같은 놈들. 돈이 많으면 다야. 사람을 갖고 노나. 태수야,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지. 하지만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법적으로 친아버지가 맞으니까 제가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돈에 넘어가서 협조하면 더 문제였죠. 저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서영이 생각뿐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서영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옆에는 혜진 씨도 앉아 있었죠.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서영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민준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친아버지가 내일 서울로 온대요. 그리고 저한테 만나자고 했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만나지 마라. 서영아,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서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민준 오빠, 부모님이 자꾸 재촉하세요.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라고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혜진 씨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가난해서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초라해 보이나 봐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더 잘 살았더라면, 제가 더 좋은 직업을 가졌더라면, 서영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서영이 친아버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이 돈에 넘어가서 결혼식 혼주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저는 정말로 일반 하객석에 앉아야 하는 건가? 5년 동안 키운 딸의 결혼식에서 아버지 노릇도 못하는 건가?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서영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는 모양이었죠. 저는 서영이 옆에 앉았어요. 서영아, 아직 안 잤구나.
서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도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서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저 사실 무서워요. 친아버지 만나는 게요. 얼굴도 기억 안 나요. 8년 전에 떠났을 때 저 15살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연락 없었어요. 그런 사람을 왜 만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아, 만나지 않아도 돼. 아빠가 막을게. 서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저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똑똑히 말할 거예요.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요. 저한테 아버지는 박태수 아빠 한 분뿐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서영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5년 동안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영이는 민준 씨와 함께 친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만나는 장소는 민준 씨 부모님 댁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일을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서영이가 괜찮을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 예진 씨도 국밥집 일을 하면서 계속 전화기를 쳐다봤다고 했습니다. 저녁 6시쯤 서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집에 와 주실 수 있어요. 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당장 현장을 나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면서도 손에 땀이 났어요. 서영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그 사람이 서영이한테 뭐라고 한 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서영이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혜진 씨가 옆에서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영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 서영이는 저를 쳐다보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아빠 친아버지가요. 결혼식 혼주하겠대요. 돈 받고요. 저는 그 말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얼마나 받기로 했는데. 서영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민준 오빠 부모님이 그렇게 제시했대요. 결혼식 때 혼주 역할하고 축사도 하면 주겠대요. 그 사람은 바로 승낙했어요. 저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요. 혜진 씨가 울먹였어요. 그 사람이 서영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대요. 어차피 남이나 다름없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 개 같은 놈이 어떻게 자기 딸한테 그런 말을 해? 서영이가 계속 말했어요. 아빠, 더 기가 막힌 건요. 민준 오빠 부모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이제 진짜 아버지를 찾았으니까 박태수 씨는 결혼식에 일반 하객으로만 오라고요. 그리고 하객 명단에도 친척도 아니고 지인으로 적으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민준 씨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따지려고 했죠. 하지만 혜진 씨가 붙잡았습니다. 여보, 안 돼요. 가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혜진 씨를 뿌리치려고 했지만 서영이도 붙잡았어요. 아빠, 가지 마세요. 제발요. 저는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말없이 시간을 보냈죠. 서영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혜진 씨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죠. 자정이 넘어서 서영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혜진 씨도 먼저 자라면서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천장을 쳐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영이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 바로 건축 설계 실력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지금은 현장 감독이지만 한때 설계를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실력을 아직 잃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설계를 한다면, 만약 제가 실력을 인정받는다면, 그들도 저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설계 도면을 다시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20년 전 제 꿈이 여기 있었어요. 이제 그 꿈을 다시 꺼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를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동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수야, 무슨 일이야? 내가 휴가를 내다니. 저는 급한 일이 있다고만 말했죠. 사실 저는 예전에 다녔던 건축 설계 사무소를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거기 소장님이 아직 일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려고요. 20년 만에 찾아간 설계 사무소는 그대로였어요. 건물도 똑같고 간판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긴장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젊은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하고 있었죠. 저는 접수 데스크에 가서 물었습니다. 김철수 소장님 계십니까? 직원이 저를 쳐다보면서 어떤 용건이세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옛날에 여기서 일했던 사람인데 소장님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잠깐만요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70 가까이 돼 보이는 분이 나왔습니다. 김철수 소장님이었어요. 소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태수야. 박태수 아니야.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소장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이게 얼마만이야 하고 말했어요. 20년 됐죠. IMF 때 회사 문 닫고 나서요. 소장님은 그래 그때 참 힘들었지 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소장님 사무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했어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했고 소장님은 고생 많았겠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왔어 하고 물으셨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저 다시 설계 일하고 싶습니다. 소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뭐? 지금 20년 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게 절실한 이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소장님, 저 아직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력 잃지 않았어요. 소장님은 잠시 저를 쳐다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태수야, 마음은 고맙지만 지금 설계 업계가 예전 같지 않아. 다 컴퓨터로 작업하고 프로그램도 복잡해졌어. 너 CAD 다룰 줄 알아?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소장님은 그럼 힘들 거야 하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빨리 배울 자신 있어요. 소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태수야,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우리 사무소 형편이 어려워서 사람을 뽑을 여력이 없어.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월급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배우기만 하게 해주세요.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만 와서 배워도 돼요. 소장님은 놀라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태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월급 안 받고 어떻게 살아? 저는 낮에는 현장 일하고 저녁에 여기 와서 배우겠다고 했어요. 소장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알았어.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리고 포기하지 마. 저는 네, 약속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감독 일을 하고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설계 사무소에서 CAD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마우스 조작도 서툴렀고 프로그램 사용법도 생소했죠. 소장님 밑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제게 기초부터 가르쳐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선 긋는 것도 할 수 있게 됐고 도면 그리는 것도 따라할 수 있게 됐죠. 소장님은 제 작업을 보시면서 태수야, 손이 아직 살아있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소장님이 저한테 작은 프로젝트를 맡기셨어요. 단독 주택 설계였습니다. 평수도 작고 간단한 구조였죠. 저는 밤을 새워가며 설계를 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지식을 총동원했어요. 건축 현장에서 일하면서 쌓은 실전 경험도 활용했죠. 일주일 만에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소장님한테 보여드렸더니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내 실력 정말 살아있구나. 20년 만에 그린 건데 이 정도면 훌륭해. 특히 구조 부분이 탄탄해. 현장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서영이는 민준 씨와 계속 만나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결혼 준비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서영이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혜진 씨는 걱정이 태산 같다면서 저한테 자꾸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서영이 저렇게 보내도 돼요? 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죠. 혜진 씨는 무슨 방법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확실해지면 그때 말하겠다고요. 혜진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알았다고 했지만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어느 날 저녁 서영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요즘 어디 다녀오세요? 밤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당황해서 현장 일이 좀 많아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서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빠, 혹시 쟤 때문에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아빠, 저 알아요. 아빠가 저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신 거요. 손에 먹물이 묻어 있어요. 현장 일하시면 시멘트 가루가 묻지 먹물이 묻지 않잖아요. 저는 그제야 제 손을 쳐다봤어요. CAD 작업하면서 펜을 쓰다가 묻은 먹물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서영이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요. 서영아, 아빠가 지금 설계 공부를 다시 하고 있어. 너 때문에가 아니라 아빠 자신을 위해서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고. 서영이는 눈을 크게 뜨면서 설계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젊었을 때 건축 설계를 전공했거든. 그런데 IMF 때 포기하고 현장 일을 시작했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해보려고. 서영이는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대단하세요. 57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요. 저는 서영이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 결혼식 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그래. 서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이미 떳떳하세요.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서영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서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응원할게요. 꼭 성공하세요. 2달이 지났어요. 저는 CAD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소장님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죠. 그리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기셨어요. 이번에는 상가 건물 설계였습니다. 규모도 크고 복잡한 구조였죠. 저는 밤낮으로 매달렸습니다. 현장 일을 마치고 설계 사무소로 달려가서 새벽까지 작업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설계를 하니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현장에서 일할 때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지만 설계할 때는 제 생각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의 구조를 생각하고 공간을 배치하고 동선을 계획하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어느 날 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태수야, 내가 설계한 상가, 건물이 건축주한테 호평을 받았어. 특히 구조적인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 현장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실용적이면서도 튼튼하게 설계했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실력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내가 너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우리 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일해볼 생각 없니? 물론 월급도 주고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소장님?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내 실력이면 충분히 우리 팀에 합류할 수 있어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현장 감독 일을 그만두고 설계 일을 한다는 건 큰 결심이 필요했어요. 현장 일은 안정적이었지만 설계 일은 불확실했죠. 그리고 나이도 있었습니다.
57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소장님은 천천히 생각해보라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혜진 씨한테 이야기했어요. 혜진 씨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여보, 정말요. 그럼 당신 꿈을 다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도 된다고 했죠. 월급이 지금보다 적을 거야. 처음에는 특히 그럴 거고. 혜진 씨는 괜찮다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돈은 제가 더 벌면 되죠. 서영이도 제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아빠, 정말 멋져요. 57살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저도 아빠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서영이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내가 있어서 아빠가 힘을 얻는다고 말이죠. 서영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석 달 후로 잡혀 있었죠. 민준 씨 부모님은 서영이 친아버지를 혼주로 세울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어요. 청첩장에도 이미 친아버지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경도. 그게 서영이 친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서영이는 매일 울었어요. 청첩장을 보면서 왜 제 진짜 아빠 이름은 없냐고 물었죠. 왜 저를 버린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냐고요. 저는 서영이를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고 돈에 넘어간 한경도가 밉살스러웠어요. 어느 날 민준 씨가 집에 찾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저는 민준 씨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계속 말했어요. 사실 저도 이 결혼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게 괴롭습니다. 서영이도 행복해 보이지 않고요. 저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결혼을 취소할 건가요?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서영이를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부모님 방식이 너무 싫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 사랑한다면 싸워야죠. 부모님한테 맞서야 한다고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서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준 오빠가 온 걸 알고 나온 모양이었어요. 서영이는 민준 씨 옆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 그만할까요? 민준 씨는 깜짝 놀라서 서영이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서영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죠. 저는 오빠를 사랑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는 서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아, 조금만 참아줘. 내가 방법을 찾을게. 서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는 부모님 말씀 거역 못해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헤어져요. 민준 씨는 당황하면서 안 돼, 절대 안 돼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날 밤 민준 씨는 한참을 서영이를 설득하다가 돌아갔어요. 서영이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혜진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보 어떡해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내가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제가 설계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소장님은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 딸이 결혼하는데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설계사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소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알았어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을 불러서 태수 씨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도와줘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제가 그동안 설계한 프로젝트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어줬습니다. 일주일 후 포트폴리오가 완성됐어요.
단독 주택부터 상가 건물까지 제가 설계한 5개 프로젝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도 들어가 있고 설명도 들어가 있었죠. 소장님은 이걸 보면 누구도 내 실력을 무시 못할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소장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를 들고 민준 씨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아무 약속도 없이 찾아간 겁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이윤희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박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냐고 했어요. 이윤희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는 강태영 씨도 계셨어요. 두 분 다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서 말했어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강태영 씨는 짧게 하라면서 시계를 쳐다봤어요. 저는 포트폴리오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 감독이지만 원래는 건축 설계를 전공했습니다. 20년 전 IMF 때 포기했지만 최근에 다시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최근 2달간 설계한 프로젝트들입니다. 강태영 씨와 이윤희 씨는 포트폴리오를 펼쳐봤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윤희 씨가 물었어요. 이거 정말 박 선생님이 설계한 건가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강태영 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상가 건물 구조가 탄탄하네요. 현장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학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있어요. 그리고 서영이를 5년 동안 키우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계부라는 이유로 결혼식 혼주석에도 못 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돈 받고 온 한경도가 혼주 역할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윤희 씨는 입술을 깨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강태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서영이 결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서영이가 행복하다면 보내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강태영 씨가 입을 열었어요. 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을 무시했습니다. 건설 현장 감독이라는 직업이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포트폴리오를 보니 생각이 좀 바뀌네요. 설계 실력이 상당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했어요. 하지만 이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남아 있어요. 박 선생님이 법적으로 서영 씨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결혼식에 오시는 하객들한테 뭐라고 설명합니까? 계부라고 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예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수군거리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진실이 중요하지 남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강태영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 선생님,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체면을 중시해 왔어요. 결혼식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서영이한테 진짜 아버지는 저입니다. 돈 받고 온 한경도가 아니에요. 저는 포트폴리오를 챙겨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이윤희 씨가 잠깐만요 하고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영이 결혼식에서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걸까? 집에 돌아왔을 때 서영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민준 씨 부모님 댁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서영이는 깜짝 놀라면서 왜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서영이를 거실로 데리고 가서 앉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서영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는 서영이 손을 잡았어요. 서영아,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야. 서영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혜진 씨도 부엌에서 나와서 우리 옆에 앉았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밥상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영이는 로펌밀 이야기를 했고, 혜진 씨는 국밥집 손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설계 사무소 이야기를 했죠.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부모님이 만나자고 하십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잘 모르겠다면서 그냥 와 달라고 했어요. 저는 혜진 씨한테 말하고 다시 민준 씨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서영이도 같이 갔어요. 민준 씨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옷차림이 남루했습니다. 얼굴도 거칠었고 손도 거칠었어요. 저는 순간 누군지 알았습니다. 한경도. 서영이 친아버지였어요. 서영이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경도는 서영이를 보면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서영아, 오랜만이다. 많이 컸구나. 서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영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어요. 강태영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결혼식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경도 씨와 박 선생님 두 분 다 계시니까 확실하게 정하려고요. 저는 긴장하면서 말했어요. 무엇을 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윤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혼주석에 앉을 것인가요? 한경도가 나섰습니다. 당연히 저죠. 저는 서영이 친아버지니까요.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저는 한경도를 쳐다봤어요. 당신은 8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서영이한테 연락 한 번 했습니까? 한경도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태영 씨가 끼어들었어요. 박 선생님,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법적으로 친아버지가 맞으니까 혼주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법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입니다. 서영이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는지가 중요하죠. 이윤희 씨가 그럼 서영 씨한테 물어보죠 하고 말했습니다. 서영 씨,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누가 혼주석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서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태수 아빠요. 제게 진짜 아버지는 박태수 아빠예요. 한경도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한경도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서영아, 나한테 왜 그러니? 나도 너를 낳은 아빠야. 서영이는 한경도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를 버리고 간 사람이 무슨 아빠예요. 제게 아버지는 박태수 아빠 한 분뿐이에요. 5년 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대학도 보내주신 분이에요. 한경도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강태영 씨와 이윤희 씨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강태영 씨, 이윤희 씨,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서영이는 절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온 한경도를 혼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강태영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법조계 명문가로서 체면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화가 폭발했어요. 체면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서영이 마음보다 중요합니까? 두 분은 정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이윤희 씨가 당황하면서 박 선생님, 진정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정할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서영이를 키웠는지 아십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등록금 벌었어요. 서영이가 밥 굶지 않게 했고 학교 다닐 수 있게 했죠. 그런데 돈 받고 온 사람이 혼주 역할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준 씨가 일어섰어요. 부모님,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서영이 아버지는 박태수 씨예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한경도 씨는 돈 때문에 온 사람일 뿐이에요. 강태영 씨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민준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 뜻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이윤희 씨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민준아, 지금 정신이 있니?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키우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삽니다. 그리고 서영이와 결혼할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강태영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집안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 법조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명성을 쌓아왔는데. 민준 씨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명성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람입니다. 서영이와 서영이를 키운 박태수 씨를 제대로 대해야죠. 한경도가 끼어들었어요. 야, 이봐요. 나도 서영이의 아버지라고요. 왜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민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5천만 원 받으러 온 사람이잖아요. 서영이를 사랑해서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왔잖습니까? 그런 사람이 혼주 역할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경도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라고?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저는 한경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경도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당신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서영이가 보고 싶어서 온 겁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온 겁니까? 한경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서영이한테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5천만 원이잖아요. 그 돈 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한경도는 입술을 깨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 맞아요. 돈 때문에 왔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강태영 씨와 이윤희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경도가 그렇게 대놓고 말할 줄은 몰랐나 봐요. 저는 한경도한테 말했습니다. 그럼 돈 받고 가세요. 서영이한테는 나타나지 말고요. 한경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나도 혼주 역할 하기로 했어요. 계약서도 썼다고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계약서요. 한경도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결혼식 날 혼주 역할하면 5천만 원 준다고 써 있어요. 강태영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한경도 씨, 그건 우리끼리 한 약속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우리 모두 봤으니까요. 서영이가 민준 씨한테 물었어요.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부모님이 정말 저 사람한테 돈을 주기로 했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서영아. 나도 막으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이미 진행하셨어. 서영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강태영 씨와 이윤희 씨를 쳐다봤습니다. 두 분은 정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돈으로 사람을 사고 체면을 지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윤희 씨가 변명했어요. 박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친아버지가 있는데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도리입니다. 서영이를 버린 사람한테 돈 주면서 아버지 역할 시키는 게 도리에 맞습니까? 강태영 씨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이윤희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 씨가 부모님한테 말했어요. 부모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서영이와 결혼할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는 안 할 거예요. 우리 방식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혼주는 박태수 씨가 하실 거고요. 강태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내가 지금 우리한테 대드는 거니? 민준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30살이에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이윤희 씨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민준아,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해를 못하니?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 체면을 위해서잖아요. 저는 민준 씨를 보면서 고마웠어요.
부모님한테 맞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으니까요. 특히 법조계 명문가에서 자란 아들이 부모님 뜻을 거스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민준 씨가 서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경도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은요? 저는 한경도한테 말했습니다. 돈 포기하고 가세요. 서영이한테는 평생 나타나지 말고요. 한경도는 화를 냈습니다. 왜요? 나도 서영이 아빠인데 왜 돈을 못 받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강태영 씨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한경도 씨 계약은 취소하겠습니다. 대신 위로금으로 100만 원 드릴 테니까 돌아가세요. 한경도는 불만스러워했지만 결국 돈을 받고 나갔어요. 가면서 서영이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서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거실에는 우리 4명만 남았습니다. 강태영 씨와 이윤희 씨, 그리고 저와 서영이. 민준 씨도 옆에 있었죠. 강태영 씨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선생님이 우리 집안 혼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강태영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생님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서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더군요. 그리고 민준이도 선생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제가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네요. 저는 깜짝 놀라서 강태영 씨를 쳐다봤어요. 정말입니까? 강태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혼주는 박 선생님이 하십시오. 청첩장도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윤희 씨도 마지못해 인정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영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강태영 씨한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강태영 씨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어요. 그의 손은 부드러웠고 제 손은 거칠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평등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윤희 씨도 제게 인사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영이는 계속 웃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싸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서영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서영아,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그게 전부야. 집에 도착했을 때 혜진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서영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혼주하시기로 했어요. 혜진 씨는 기뻐하면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정말 잘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동네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서영이는 계속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민준 오빠가 부모님한테 맞섰을 때 정말 멋있었다고요. 혜진 씨도 민준 씨가 믿음직하다면서 기뻐했습니다. 저는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힘든 싸움이었다고. 하지만 이겼다고. 서영이를 지켜냈다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계부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았다고. 제 실력과 제 진심으로 인정받았다고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청첩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부 아버지 박태수라고 제대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청첩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제 이름이 박힌 청첩장. 서영이 아버지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결혼식장도 예약했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이 정해주신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 가서 혼주석을 확인했습니다. 무대 옆에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하객들한테 인사하고 축하받는 거였죠. 제가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복도 맞췄어요. 양복점에 가서 정장을 맞춤 제작했습니다. 주인이 치수를 재면서 말했어요. 손님 어깨가 참 넓으시네요. 일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래서 체격이 좋으시구나 하면서 칭찬했어요. 저는 그 말이 기분 좋았습니다. 정장이 완성됐을 때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습니다. 평생 작업복이나 입고 살았는데 이렇게 멋진 정장을 입으니까 다른 사람 같았어요. 혜진 씨가 옆에서 와 하고 감탄했습니다. 여보, 정말 멋있어요. 왕자님 같아요. 서영이도 아빠 정말 멋지시다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결혼식 리허설도 했습니다. 호텔에 가서 실제로 입장하는 연습을 했어요. 신랑 신부가 들어오고 혼주들이 자리에 앉고 주례가 말씀하는 순서를 배웠죠. 저는 혼주석에 앉아서 연습했는데 떨렸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 앉아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웨딩 플래너가 저한테 말했어요. 혼주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앉아 계시면 돼요. 하객들한테 인사하실 때도 웃으면서 하시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민준 씨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떨리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버님이 계셔서 저도 든든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저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에 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태수야, 결혼식 끝나고 나서 우리 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일할 거지? 저는 네, 그러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소장님은 좋아, 그럼 다음 달부터 출근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현장 동료들한테도 말했어요. 제가 곧 설계 사무소로 옮긴다고요. 동료들은 축하한다면서 기뻐해 줬습니다. 태수야, 내 꿈 이루는구나. 정말 대단해. 57살에 새로 시작하다니. 우리도 본받아야겠어. 저는 동료들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같이 일해서 즐거웠다고요. 마지막 현장 출근 날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현장 사무실에서 치킨이랑 맥주를 시켜서 회식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선물도 줬어요. 만년필이었죠. 설계할 때 쓰라면서요. 저는 선물을 받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건배사를 했어요. 박태수, 우리 형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형님은 우리한테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나이가 많아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죠. 형님, 정말 존경합니다. 건배. 우리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혜진 씨한테 말했어요. 여보,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요? 혜진 씨는 제 손을 잡으면서 당연하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서영이한테도 좋은 아버지고 저한테도 좋은 남편이에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서영이가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집을 가다니. 5년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구나 싶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서영이도 나와 있었어요. 아빠도 잠 안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이 옆에 앉았어요. 서영아, 내일이면 시집 가는구나. 서영이는 웃으면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영이한테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니? 민준 씨랑 결혼하는 거. 서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민준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부모님도 이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아빠도 혼주하시잖아요. 완벽해요. 저는 서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서영이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서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저 법적으로 아빠 딸이 되고 싶어요. 입양 절차 밟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영아, 그게 무슨 소리니? 서영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아빠를 진짜 아버지로 생각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남이잖아요. 그게 싫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빠 딸이 되고 싶어요. 호적에도 아빠 딸로 올리고 싶고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서영아, 정말 그래도 되니? 서영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어요. 네, 아빠. 제발 저를 딸로 받아주세요. 저는 서영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도 제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새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낯설면서도 떳떳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 저는 서영이 아버지로 혼주석에 앉습니다. 누가 뭐래도 서영이 아빠였죠. 혜진 씨도 한복을 입었어요. 연두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입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혜진 씨한테 정말 예쁘다고 말했어요. 혜진 씨는 수줍게 웃으면서 당신도 멋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웃었어요. 서영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해 일찍 호텔로 갔어요. 저와 혜진 씨는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혜진 씨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여보, 떨지 마세요.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어요. 다들 정장이나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주눅이 들었어요. 대부분 법조계 사람들이라서 분위기가 남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저도 당당한 혼주니까요. 신부 대기실로 가서 서영이를 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영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천사 같았어요. 저는 서영이를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서영이 화장이 번지면 안 되니까요. 서영이도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아빠, 정말 멋있으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서영이 얼굴에 분을 바르고 립스틱을 고쳐 바르면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서영이는 감사하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와서 이제 곧 식이 시작된다고 알려줬어요. 혼주님들 자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저는 혜진 씨와 함께 혼주석으로 갔습니다. 무대 옆에 마련된 자리였어요. 맞은편에는 민준 씨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강태영 씨와 이윤희 씨는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장 안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죠. 저는 그 사람들 앞에 앉아 있는 제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 앉아도 되는 건가? 하지만 혜진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신랑 입장을 알렸습니다. 민준 씨가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민준 씨는 무대 중앙에 서서 신부를 기다렸어요. 이어서 신부 입장 순서였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어요. 문이 열리고 서영이가 나타났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영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영이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고등학생이었던 서영이가 이제 신부가 됐다니. 그런데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신부 입장할 때 아버지가 신부 팔을 잡고 함께 걷는 거였죠.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저한테 손짓했어요. 혼주님, 빨리 가세요. 저는 얼른 서영이한테 갔습니다. 서영이는 저를 보면서 활짝 웃었어요. 저는 서영이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어요. 버질로드를 걷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객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서영이 아빠로서 당당하게요. 서영이도 제 팔을 꽉 잡으면서 함께 걸었습니다. 무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서영이를 민준 씨한테 넘겨줬어요. 민준 씨는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영이를 잘 부탁한다. 민준 씨는 네,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혼주석으로 돌아왔어요. 앉으면서 혜진 씨를 봤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주례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젊은이가 인연을 맺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신랑 강민준 씨와 신부 한서영 씨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주례사가 이어졌어요. 결혼의 의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서영이를 바라봤어요. 민준 씨 옆에 서 있는 서영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보람있게 느껴졌어요. 주례 선생님이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받았습니다. 신랑 강민준 씨는 신부 한서영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민준 씨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신부에게도 같은 질문이 이어졌고 서영이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서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명하고 혼주들도 서명해야 했어요. 저는 무대로 올라가서 서약서에 이름을 썼습니다. 박태수. 제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제가 서영이의 아버지라는 공식적인 증거가 되는 거니까요. 맞은편에서 강태영 씨도 서명하고 계셨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태영 씨는 제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돈이 됐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된 거죠. 주례 선생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을 해도 좋습니다. 민준 씨가 서영이한테 다가가서 베일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식이 끝나고 패백 순서였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방에서 진행됐어요.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한테 절을 올렸습니다. 먼저 신랑 부모님한테 절하고 이어서 신부 부모님한테 절했어요. 서영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큰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서영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대추를 건네줬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서영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네 아빠하고 대답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 씨도 옆에서 울고 있었죠. 민준 씨도 저한테 절을 했어요.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 패백이 끝나고 사진 촬영 순서였어요. 양가 가족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중앙에 서고 양쪽에 부모님들이 섰어요. 저는 서영이 옆에 섰습니다. 사진사가 웃으세요 하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사진 속에서 저는 당당한 아버지였습니다. 더 이상 계부가 아니었어요. 서영이를 5년 동안 키운 진짜 아버지였죠. 가난하고 학벌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제 진심과 제 노력으로 인정받았으니까요.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어요. 많은 하객들이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저는 혼주석에 앉아서 인사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한다면서 악수를 청했고 저도 웃으면서 악수했어요. 소장님도 오셨어요. 태수야, 축하한다. 정말 잘했어. 소장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 정말 예쁘다. 그리고 너도 정말 멋있어. 저는 소장님한테 감사하다고 했어요. 소장님 도움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섰을 거라고요. 현장 동료들도 왔어요. 다들 정장을 차려입고 왔는데 평소와 달라서 낯설었습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멋있으세요. 동료들은 제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고맙다면서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동료들은 서영이도 예쁘다면서 칭찬했어요. 피로연이 끝날 무렵 서영이가 저한테 왔어요. 아빠, 잠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영이를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서영이는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서영이 손을 잡았어요. 서영아, 아빠도 고맙다. 내가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줘서. 내가 아빠를 인정해줘서. 서영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진짜 아빠 딸 되고 싶어요. 입양 절차 꼭 밟아요. 저는 그래 그러자 하고 대답했어요. 우리 법적으로도 진짜 부녀가 되자. 서영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서영이를 꽉 안아줬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하객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5년 동안 쌓아온 정이 이렇게 결실을 맺는구나 싶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설계 사무소에 정식으로 출근했어요. 첫 출근 날 소장님이 직원들 앞에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박태수 선생님이 우리 팀에 합류하십니다. 비록 나이는 많으시지만 실력만큼은 여러분 못지않으세요.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 드리면서 같이 일합시다. 젊은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태수입니다. 57살에 새로 시작하는 초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은 환영한다면서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한 명 한 명 악수하면서 앞으로 잘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제 책상이 마련돼 있었어요. 창가 쪽 자리였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와서 좋았어요. 컴퓨터도 새 걸로 준비돼 있었죠. 저는 책상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소장님이 첫 프로젝트를 맡기셨어요. 아파트 단지 설계였습니다. 큰 프로젝트였죠. 저는 다른 직원들과 팀을 이뤄서 작업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컴퓨터 작업을 가르쳐줬고 저는 구조 설계 부분을 맡았습니다. 현장 경험을 살려서 실용적인 설계를 했어요. 한 달 후 프로젝트가 완성됐습니다. 건축주한테 프레젠테이션 하는 날이었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소장님이 설계 개요를 설명하시고 저는 구조 안정성 부분을 설명했어요. 건축주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특히 구조가 튼튼하면서도 비용이 절감됐다고 칭찬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건축주가 저한테 물었어요. 박 선생님, 현장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설계가 실용적이에요. 저는 내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건축주는 역시 그래서 이렇게 탄탄한 설계가 나왔군요 하면서 감탄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 경험이 쓸모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현장 일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설계사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혜진 씨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건축주한테 칭찬받았어요. 제 설계가 실용적이래요. 혜진 씨는 기뻐하면서 당연하죠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다들 알게 될 거예요. 저는 혜진 씨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서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저 다녀왔어요. 정말 좋았어요. 서영이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래 잘 다녀왔니? 하고 물었습니다. 서영이는 민준 오빠랑 정말 재미있게 놀았다면서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요. 입양 절차요. 이번 주말에 같이 구청 가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영이는 고마워요. 아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혜진 씨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서영이가 법적으로 제 딸이 될 거래요. 혜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여보, 정말 잘 됐어요. 당신이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저는 혜진 씨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옆에서 응원해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혜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잘한 거예요. 주말에 서영이와 함께 구청에 갔어요. 민준 씨도 같이 왔습니다. 성인 입양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양부 박태수 양녀 한서영. 서류를 제출하면서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서영이가 제 딸이 되는 거니까요. 담당 공무원이 말했어요. 처리하는데 1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호적에도 정식으로 올라가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서영이도 옆에서 고맙다면서 인사했어요. 구청을 나오면서 서영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아빠 딸이에요. 저는 그래 이제 진짜 부녀가 됐다 하고 말했어요. 민준 씨도 축하한다면서 웃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근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서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로펌에서 정식 변호사 됐어요. 인턴 기간 끝나고 합격했거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축하한다, 서영아. 내가 꿈꾸던 변호사가 됐구나. 서영이는 내 아빠 덕분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대학 보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하고 말했지만 서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제가 변호사로 첫 월급 받으면 아빠한테 드릴 거예요. 그동안 쓰신 등록금 다 갚을게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서영이는 아니에요. 꼭 드릴 거예요 하고 고집을 부렸어요. 1달 후 입양 절차가 완료됐어요. 새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 박태수, 딸 박서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영이 성도 한씨에서 박씨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서영이가 제 딸이 됐구나. 서영이한테 연락했습니다. 서영아, 절차 끝났어. 이제 넌 박서영이야. 서영이는 전화기 너머로 기뻐하면서 소리쳤어요. 정말요, 아빠. 고마워요. 저 이제 진짜 아빠 딸이에요. 저는 그래 이제 진짜 부녀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외식을 했어요. 서영이 부부도 왔습니다. 5 식구가 모여서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서영이는 계속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명함 새로 만들어야 해요. 이제 박서영 변호사니까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서영이가 법적으로도 아버님 딸이 되어서 저도 기쁩니다. 저는 고맙다면서 민준 씨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준 씨, 우리 서영이 잘 부탁한다. 민준 씨는 내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혜진 씨가 말했어요.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57살에 새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혜진 씨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쳐다봤어요. 별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많은 걸 잃었구나. 설계사로 다시 일하게 됐고, 서영이 법적 아버지가 됐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계부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진심과 제 노력으로 모든 걸 이뤄냈어요. 57살에 새로 시작한 제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혜진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해. 정말 행복해. 혜진 씨도 웃으면서 저도요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영이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아니, 빼앗길 뻔했지만 지켜냈습니다. 5년 동안 키운 제 딸을 돈 많은 사람들한테 넘기지 않았어요. 제 진심으로 사람들을 설득했고 제 노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영이는 법적으로도 제 딸이 됐어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나이가 많아도 가난해도 학벌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과 노력이 있으면 뭐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저처럼 57살에 새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저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피를 나눈 사람만 가족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면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저와 서영이처럼요. 법적으로는 남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부녀였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부녀가 됐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